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현대모터그룹 세 군데 회사,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2024년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요약해 가지고 비판적 평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방송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 기업 분석 편에서 매출과 재고 소제목으로 볼 때 기아가 매출액 대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도 기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평소 주장하는 논리고요. 그런데 현대차는 그 영업이익이 기아보다 적지만은 이익 배당액 수입이 막대해서 총 포괄손익은 1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상으로는 한 저기 그 이익 배당액이 뭐 그 3조 9천억 원인가 이렇게 높게 나오죠. 현대차가 기아의 최대 주주이므로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경영 전략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수르픈율로는 기아보다 0.1%가 높습니다. 매출 재료비 가지고 따질 때는 요 0.1%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큰 금액 차이가 나죠. 그러나 운영 경비 5위라고 얘기하는데 율이 7%가 높아 영업이익이 기아보다 낮은 실적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간 이런 구조가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운영 경비 내역이 그래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차가 기아 인원보다 뭐 배 이상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아서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개별 방송 때 한번 또 소개를 하지만 여기에서도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제조 비용, 제조 원가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기아가 가공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현대차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가공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럼 왜 같은 그룹이면서 손익을 계산하는 매출 원가 표준은 다른가? 아, 그것이 기아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있는데 그 상품을 빼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WCAI라고 하는데 기아만 상품을 빼고 별도로 또 표기하냐 그러면 또 별도로 표기도 안 했어요. 원재료 가격에 상품 그 판매액이 들어가 있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가장 불투명한 것이 또한 기아이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갭을 추적할 만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공인회계법인은 감사 수준은 도대체 이런 것을 간과하고 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운영 경비 비용 측면에서 현대차가 운영 경비가 가장 높아 영업이익이 낮은데 그 원인을 찾기에는 비성분 자료가 기타 비용으로 너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대모비스 수준으로 그 내역을 브릭다운해서 공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도 동일 그룹 내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경영평가 지표 항목에서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 높다고 다시 한번 그런 명제가 성립되겠습니다. 또한 TO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도 높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보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리나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반대로 납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뭐 자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납품 단가 면에서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가공비 배부 회전율과 스루풋 회전율 추론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좀 증명을 하는 그런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340이 가공비 배부 회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풋율은 상승한 거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럼 3사가 모두 분식회계를 했느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반증하려면은 부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순리적일 것 같아요. 반증 추론은 납품 단가가 인상되었어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3개사는 모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락했으므로 부품 납품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위해서 이런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품 협력업체한테 가격을 후려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대모비스 가격은 인상을 시켜주었어요. 그렇다면 타 납품업체 가격도 인상시켜 주었을까? 이게 이제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만약 원재료 부품 가격이 하락했어도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인상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해 볼 수는 있겠다. 아, 아니 원재료 가격이 이 상승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실제 납품 가격 추이를 공개해야 아, 가능한 추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강조 이유는 딴 곳에 있지 않다. 외국 자본, 특히 미국 글로벌 금융 자본이 현대차 그룹에 크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3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40% 선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56% 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현대차 그룹의 지분율이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미국의 공장도 좀 많이, 전기차 공장도 많이 짓고, 이런 등등으로, 어, JP 모간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 야후 뉴스 인터뷰인가 거기에서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도 뭐 1년에 한 번씩 그 출장을 가고 그 전용 비행기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만은 가서 뭐 중국인들을 만난다기보다도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JP 모건 그 투자 회사들 하고 그 연례 회의 이런 거를 하면서 또 관련 공무원들도 뭐 만날 수는 있었겠죠. 생산 과잉으로 덤핑을 하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하듯이 우리 원가 회계에서 재료비와 운영 경비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우리가 이제 스루풋이라는 신세계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저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회계법인은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뉴스가 또 시기적절하게 나와 있네요. 많이 뽑아놨는데 일이 없네. 회계법인 최대 고민인 인건비. 정민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대형 회계법인들이 돈을 갖다가 짭짤하게 버는 게
기업들의 인수합병, 자문 업무, 컨설팅 업무 등이 급증하자 인력을 잔뜩 뽑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도 그만큼 버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에 속에 들어간다고 제 스루포 컨스트레인 타임즈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듯이 고금리와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이 확 죽고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킬 일도 없는데 나가지도 않는 직원을 어떻게 굴리치가 관건이 된 거죠? 라고 회계법인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딜과 컨설팅이다. 경기가 하락세를 타면서 기업들이 돈주머니를 닫자 M&A 딜 거래 수와 규모가 꺾였고 컨설팅 수요도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올해 1분기 M&A 시장은 조 단위의 딜이 한 건도 없는 등 거래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금융 자문 시장은 최근 1년간 고금리 상황 속에서 거래 금액이 84.3%나 급감했다. 그러니까 뭐 잔잔한 거를라도 받으려고 중소 회계법인 정도 하는 것까지 막 그 영역을 침범하고 그렇게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들 외에 크레디스 스위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 은행을 비롯한 자문사는 모두 금융 자문 거래를 1, 2건 수임하는 데 그쳤다고도 외국계 투자 기관도 별볼일 없다 이런 얘기네요. 회계법인들은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낸다 하고서 이제 그 회계법인이 어떤 데냐 하면은 이제 이런 성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인건비를 지급했는지가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주로 그 인건비를 다 구성이 되겠죠. 경비들이 그 서비스 업종이니까. 이 때문에 올해 회계법인의 뭐 실적도 지난해에 이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형 아니 그 회계법인 삼정, KPMG, PwC, 3일 회계법인, EY, 한영, 어, 델로이트 이런 그 우리나라 회계법인들도 외국 그 대형 회계법인들하고 합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M&A 뭐 이런 거 했다는 게 큰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감사란 본업에 충실하시길 바란다. 현대, 기아 이런 데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적어도 큰 대형 회계법인일 텐데 그 재고 감사나 재고 마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다발이 그 젊은 회계사 애들이나 시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제가 밝혀냈듯이 그런 걸 못 밝혀내죠. 그리고 이제 뭐 고참이나 이런 것들은 M 하고서 아마 그 제 상상이 그래요. 재무 뭐 이런 쪽이나 좀 보면서 하겠고 이 그 재고 실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시다발이 그 회계사들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걔네들이 제가 분석하듯이 그렇게 분석해내면은 그 기아가 꼼짝을 못할 텐데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현대차는 그런 건 그런 거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인리경제조정장관과 수소 EV 사업 논의 박영국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반 유명 일간지에서는 이런 뉴스가 안 뜬 이유가 이런 그 정의선 회장하고 회담한 것을 말레이시아 그 여기 보면은 경제조정관이 그 X에 올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이 인도네시아 애들이 그 저기 전투기 그 개발 분담금도 뭐 4분의 1로 줄여달라 뭐 이따이시 얘기하는 애들인데 그 동남아에서는 또 경제 발전 속도가 가장 좋은 데기도 하죠. 인니애들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을 좀 우습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 회장을 만나가지고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사업과 전기차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현재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겠다 하면서 전기차 투자, 완성차 공장, 배터리 셀 공장 등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현재도 인도네시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에서 연산 25만 대의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며 아이오닉 5를 생산하고 있다. LG 솔루션과 합작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올해 하반기에 연산 1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 그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 향한 반론들, 윤 민생 진정성 시험대, 이런 거창한 그 제목으로 한정현 기자가 더 스쿠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근거, 최저임금 올리면 저임금층이 고생한다. 어, 도저히 이런 금액을 못 주겠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미스카코 연방은행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또 반론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4%였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4월 10일 총선 이후 약속한 국민들의 체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판가름하는 계기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늘리고 물가를 끌어올려 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그 임금이 올라가지고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서 반대를 하는 걸 거고, 찬성론자들은 또 그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겠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자가 지출이 늘어나고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꾸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니 그 생계 뭐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 성장에 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잘 그 많이 취재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2019년부터 올해가 이제 9,860원이 최저임금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 여기 뭐 뒷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국가의 사회 안정만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국 거의 얘기가 근거죠. 라이니 UC 버클리 교수는 논문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자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SNAF 뭐 국제 식량 원조 기구 등록자가 36만 명 주로 연금 보조금 지출이 46억 달러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아린 드라지 두배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학 교수는 2019년 발표한 최저임금과 가구소득 분배라는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하위 30%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여준다고 주장했다. 다 이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미국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제시카 라모스 민주당 상원 의원,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 민주당 상원 의원인 모양입니다. 상원 의원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나? 시간당 21.25달러? 그러면 얼마야 도대체? 에, 엄청 그 비싼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문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전국 획일적 적용을 적용하는 데 있다. 이것을 분배정의라는 이름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저는 직접 가봐서 그 이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마트에 붙여 있는 그거를 직접 봤어요. 그런데 시급이 직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도시와 지방이 또한 차등이 있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하고 지방 도시하고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런 거를 봤는데 제가 그래서 위의 제목을 기자는 미국의 예를 들지 말고 일본의 예가 어떤지 취재해 보았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허구한 날 많은데 미국 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형편이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우리나라의 한계 영세업자가 최저임금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불법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과 그 다음에 직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서 해야 된다. 뭐 아주 험한 육체 노동자들은 좀 많이 줘야 되겠고 일반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의를 원한다면 차등을 하라, 차별을 두어라 라고 역설적인 의견을 내리고 싶네요. 러시아 대표단 북한 도착, 로이터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에, 로이터 통신이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선 중앙통신이 제공한 영상에는 러시아 연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이자 러북 우호 의원 모임 회장인 그리고리 라포타가 이끄는 대표단의 모습이 담겼다. 평양공에 도착하여 리철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5월 20일에 도착했지만은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요거 뭐 가방을 들고 왔어요. 떡대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렇지. 배가 그냥 요렇게 그 이 뭐 넥타이 안 매고 이런 정도는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이렇게 왔네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표단이 금요일 24일까지 평양에 머무를 것이며 양측은 의회 교류와 추가 참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댓글이 하나 딱 달린 게 있어요. 이안이라고 4시간 전으로 돼 있는데 We give you rocket. 우리는 너희들에게 로켓을 주겠다. 당신은 나에게 음식을 달라. 식량을 달라.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 왜 방문했겠느냐.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그 댓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뉴스하고 연계해보고도 생각해볼 거리가 있어요. 그들은 다시 자랐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서방을 놀라게 하고 군대를 재건했는지 노아 로버트슨이 디펜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스틴 국부 장관은 쭉 얘기하기를 러시아는 31만 5천 명이 넘는 병력이 죽거나 다쳤고 2,1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흑해에서 20여 척의 중대형 선박이 파손되고 침몰됐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그 손해를 보고 회복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러시아의 회복 조짐이 지금 빠르게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오스틴 장관이 또 말을 조금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방위 산업은 정말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빨리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스타일에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봤는데 얘네들은 저건 국가가 하면은 그냥 빠르다 하는 체제니까 뭐 국영기업 같은 거로 하니까 그렇다 그런 건지 저건 독재 정권이라서 빠르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이 예상보다 빠르게 병력을 재건할 경우 나토 동맹국의 장기적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국방 전략은 중국의 속도 조절에 이어 러시아를 급격한 위협이라고 현재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가 재건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모스크바 방위산업의 회복력이다. 그리고 2024년 국방비로 1,300에서 1,4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6%, 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2%만 하더라도 뭐 대단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가 국방비로 6%다. 이러면은 이제 그 군비 증강을 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그 지출 추세 자체가 그런 중에서 이 군인들의 급여를 급격히 인상시켰다. 또 군수산업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올린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의 재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파트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다 그러고, 세 번째 러시아의 제거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하고 직접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온 다른 미국의 적국의 놀라운 수준의 지원에 의존해왔다. 어디냐? 북한, 그 다음에 이란, 이런 쪽에서 이란은 그 드론, 북한은 미사일, 이런 거로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사적 성장은 지속 가능합니까? 러시아에. 영국군 사령관 라다키는 러시아군이 미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소련 시절의 제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병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군인들 훈련하는데 오래 걸릴 거다 그런 얘기도 했고, 드론 외에도 전시 생략량의 대부분은 소련 시절 무기와 광대한 창고군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전투에서 손실된 자재를 재건하기 위해 러시아는 이것들을 비우고 장비를 수리한 다음 모든 것을 최전선에 보내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산업 능력에 대한 추정치가 매우 다양한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풀이를 했는데, 그 우측에 제 의견을 썼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밀도보다는 속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동일한 질문은 방위 산업이 작고 미국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지원원이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격이 적은 군인들을 보유한 우크라이나에도 적용이 된다. 올해 초 키이우는 군대를 재생시키기 위해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었다. 우리나라는 20대면은 의무인데 아주 젊었을 때 데려가는데, 여기 징집 연령이 27세까지는 공부하라고 그래서 안 시켰다가 이게 우크라이나는 25세로 낮췄다 하는 얘기도 요건 처음 듣는 저는 정보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련 시절에 참고 있던 무기를 소진시키고 새로운 신형 무기 생산을 위한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러시아로 정리될 것 같으며, 그 시기는 10년 이내이다. 이게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나토의 위협이 되기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게 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과 이 러시아가 교역을 확대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중국이 북한처럼 직접적인 미사일을 안 보내지만은 직간접적인 그 군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물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거꾸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동유럽의 무기를 팔아먹는다고 좋아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아니 북한이 또 우리만큼이나 혜택을 보면서 또 자기네들 무기 체제도 또 신형화하고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국방력에 만만한 우리 국방 산업을 또 발전시키고 또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